네, 안녕하세요. 8주차에 이제 테스코노미 논문 리뷰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조윤식이라고 합니다. 네, 순서는 그냥 논문 순서 그대로 따라갈 거고요. 우선 본격적인 테스코노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 논문이 트랜스퍼 러닝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트랜스퍼 러닝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이 학습인데 그 전이 학습이 뭔지부터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사진 자료를 가져왔는데 우선 여기서 가정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일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학습시키고자 하는 모델을 모델 2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예,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건 되게 비용이 많은 들어서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델 2에서 학습시킨 그 태스크와 완전 다른 또 다른 태스크에서 학습시킨 모델을 가져와서 이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게 트랜스퍼 러닝.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더 적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 관련된 트랜스퍼 러닝 관련된 연구는 이제 그 트랜스퍼 시킬 소스 태스크와 그 트랜스퍼를 받을 타깃 태스크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정해놓고 1대1 트랜스퍼 어빌리티만 판단했어요. 트랜스퍼 어빌리티가 뭐냐면 한 태스크에서 학습된 지식이 다른 태스크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음, 이전에는 그냥 이 2D 키포인트랑 디노이싱 이 둘 관계만 연구를 했고 이 디노이싱이 어떻게 하면 키포인트 모델에 더 적용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연구만 진행했었는데 이제 본 논문은 1대1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다중 태스크에 대한 트랜스퍼 어빌리티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이제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이런 관계도를 본 논문에서는 이제 결과를 내놨고 또 이 관계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모델 성능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어떤 소스 태스크, 즉 이미 학습된 모델을 어떻게 타겟 태스크를 어떤 접으로 타겟 태스크를 학습시키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전 비전 태스크들은 이제 서로 다 연관성이 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알고 있음에도 이제 기존 접근법은 각 태스크를 그냥 각 독립적으로 학습시켰어요. 근데 이러한 방법은 이제 데이터와 계산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오른쪽과 같은 이제 비전 테스트 간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조가 뭘 말하냐면 이제 특정 한 태스크가 어, 그 다른 태스크에 얼마나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나타내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트랜스퍼 어빌리티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 어빌리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트랜스퍼 어빌리티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우선 트랜스퍼를 안 시킨 상황에서 각 태스크의 모델을 독립적으로 학습시킬 때 성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성능이 70%를 나왔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게 돼서 해당 태스크의 모델의 성능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85%로 하면 이제 이 둘을 빼줘요. 그러면 이제 15%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트랜스퍼 어빌리티의 측도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를 더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를 유사도 행렬을 표현하고 이 행렬을 바탕으로 타겟 태스크에 대한 최적의 트랜스퍼 퍼블리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코노미가 대체 뭐냐? 테스코노미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태스크 간의 상호 의존성을 탐구하고 각 태스크의 시각적 특징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모델의 학습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트랜스퍼 러닝 방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어, 트랜스퍼 러닝에 관련된 연구들은 이전부터 좀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자체에서 레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학습하는 방법인데 이게 왜 트랜스퍼 러닝에 관련돼 있냐면
이 해당 러닝 기법에서는 우선 레이블이 낮은 비용이 낮은 태스크부터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를 레이블링 비용이 높은 태스크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색상 복원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을 학습시킨 모델을 입체 탐지 모델에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한 예시를 가져와봤습니다. 우선 색상 복원 태스크는 원래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변환한 후에 이를 다시 컬러로 보관하는 과정의 태스크인데요. 이 태스크가 왜 레이블링 과정이 레이블링 비용이 낮냐면 이제 오른쪽 여자 어린아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원래 원본 이미지는 컬러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흑백 사진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데이터 사진은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링 비용이 낮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 태스크에 학습된 모델이 이제 객체 탐지 모델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객체 탐지는 이제 왜 레이블링 비용이 높냐면 이제 각 객체의 위치, 클래스에 대한 정확한 레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블링 비용이 높고요. 또 이 색상 복원 태스크를 이제 레이블링 비용이 높은 객체 탐지 모델에 적용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해당 러닝 테스트 방법은 테스코노미랑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서는 사람이 소스 태스크를 지정해줘야 돼요. 하지만 테스코노미는 이러한 이제 비효율성을 이제 배제하고 태스크 간의 관계를 자동으로 학습하여 최적의 태스크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인데요. 이는 이제 데이터의 명시적인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구조와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법엔 클러스팅이랑 차원 축소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제가 사진자로 가져온 게 클러스팅이고 클러스팅이랑 이제 데이터 포인트의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룹으로 묶는 작업이고 차원 축소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투영하게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을 축출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이제 테스코노미랑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다들 아시다시피 레이블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테스코노미는 명시적 레이블이 필요한데요. 왜 레이블이 필요하냐면 테스코노미는 제가 계속 말했다시피 그 서로 다른 태스크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각 태스크들이 자기가 뭘 학습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레이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다시 정리하자면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데이터 이제 한 태스크 안에 있는 내재된 구조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테스코노미는 태스크 간의 트랜스퍼 어비리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태스크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메타러닝입니다. 메타러닝 네, 사진 자료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마땅한 사진 자료가 없어서 그냥 GPT한테 부탁했고요. 원하는 대로 안 그려주긴 했지만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메타러닝은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학습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다양한 태스크 간의 공통적인 학습 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학습을 가속화할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메타러닝은 이제 메타 레벨에서 모델 학습이 메타 레벨에서 다루어 여러 태스크를 학습하는 방법을 일반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스코노미는 각 태스크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트랜스퍼 러닝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인데요. 이는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앞에 진짜 방금 설명드렸던 메타 러닝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이 가운데가 학습 방법이 아니라 그냥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멀티태스크 러닝은 하나의 모델이 여러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되는 거죠. 멀티태스크 러닝은 여러 태스크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지만 테스코노미는 계속 반복하지만 이제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태스크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트랜스퍼 러닝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다음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인데요. 이는 이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데이터 분포 차이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또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서 예시를 좀 찾아봤는데 서로 다른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해당 태스크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된 사진을 좀 찾아왔는데 이 맨 밑에 사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풍경인데 어떤 사진기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포의 차이를 줄이는 게 도메인 어데이션이고 이 또한 테스코노미랑 차이가 뭐냐면
도메인 어디션은 동일한 작업 안에서, 즉 동일한 태스크 안에서 도메인 간의 차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또 계속 반복하지만 태스크 노미는 서로 다른 태스크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이게 도메인 어디션과의 차이점이고, 예. 네. 마지막으로 러닝 theoretical 메소드입니다. 이제 이 메소드는 그냥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들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냥 이론적인 방법에 되게 집중하는 학습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방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계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해당 메소드의 주요 특징이고, 하지만 테스코노미는 이론적인 것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태스크 간의 관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코노미의 방법에 대한 메소드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제가 초반에 말했다시피 테스코노미는 하나의 타겟 태스크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일 소스 태스크가 아닌 여러 개의 소스 태스크, 즉 여러 개의 학습된 모델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하려면 일반적인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하이퍼 그래프로 여러 태스크 간의 트랜스 어빌리티를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좀 수식이 나올 텐데 수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대문자 T는 전의를 받게 될 트랜스퍼를 받게 될 타겟 태스크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문자 S는 트랜스퍼를 하게 될 소스 태스크의 셋이라고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 소문자 K를 트랜스퍼 오더라고 부릅니다. 이 트랜스퍼 오더가 뭐냐면, 이제 어느 하나의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 이미 학습된 모델을 몇 개를 활용할지를 이 K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스텝부터 살펴보고 들어가면, 일단 이제 첫 번째, 소스 태스크 내에 각 태스크에 대해서 특화된 모델인 태스크 스페시픽 네트워크를 각각 독립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트랜스포를 시키려면 이 트랜스포를 시킬 모델부터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지정된 트랜스 모델 K에 따른 서로 간의 조합 연산을 통해 조합별 트랜스 어블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계산된 트랜스 어블리티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 이제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유사동 행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사동 행렬 기반으로 타겟 태스크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트랜스퍼 폴리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전 태스크는 이제 수없이 되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태스크를 모두 다 쓸 수가 없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는 26가지 주제를 태스크로 명시했고, 이 태스크 스페이스는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도 이 본 논문에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태스크노미 방법으로 찾은 관계도가 태스크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제가 방금 세웠던 각 네 가지 스텝 중에 첫 번째 스텝도 이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 태스크들을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각 태스크에 그냥 적합한 모델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학습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고, 인코더에서 입력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추출된 피처를 바탕으로 최종 출력 결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소스 태스크 모델을 학습시켰다면 이제 트랜스포 모델링을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디코더, 인코더 구조가 쓰이는데, 저 인코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학습을 시켰던 소스크 태스크에 이미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다른 모델을 넣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트랜스포 모델 타겟 태스크의 그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트랜스포 펑션이라는 걸 통해서 인코더에서 추출된 피처를 바탕으로 타겟 태스크의 출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소스 태스크의 인코더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타겟 태스크의 출력을 예측하도록 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그 모델은 이제 트랜스퍼 펑션은 비교적 작은 신경망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인코더에서 이미 중요한 피처들을 추출했기 때문에 트랜스퍼 펑션은 이를 바탕으로 타겟 태스크의 출력을 생성하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좀 당연한 얘기인데 이 모델이 크면은 트랜스퍼 러닝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트랜스퍼 러닝을 쓰는 이유는 더 적은 양의 데이터로 더 적은 파라미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디코더 모델 크기가 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퍼 모델링은 어떠한 손실 함수를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냐면 일단 트랜스퍼 펑션은 이제 론스 펑션 LT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타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이 FT는 정답값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왼쪽에 이제 상식은 그, 그 앞에서 첨부해놨던 이 모델의 출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측값이죠. 그래서 이 예측값을 줄이도록 최대한 학습을 시키게 되고 뭐냐? 이 해당 이게 성능이 잘 나왔다고 하면은 소스 태스크와 타겟 태스크 간의 트랜스퍼 어빌리티가 높다는 이제 뜻이겠죠. 이는 이제 소스 태스크의 정보가 타겟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유용한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 오더를 통해서 그 타겟 태스크를 학습하는데 소스 태스크를 몇 개를 활용할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K가 1이면 타겟 태스크를 학습하는데 하나의 소스 태스크가 사용이 되고 K가 2면 소스 테스트를 두 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1이면 문제가 없어요. K가 1이면 문제가 없는데 K가 2면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이제 조합을 하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게 돼서 계산량이 매우 커질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 이제 모든 가능한 조합을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논문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적화 방법을 내놓게 되는데요. 우선 K를 1로 두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하나의 소스 태스크만으로 하나의 소스 태스크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먼저 고려하여 이제 타이프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해당 문장은 이제 맨 왼쪽 그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소스 테스트가 한 7개 있는데, 이 7개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상위 5개의 소스 테스트를 고릅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그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이제 빔 서치 기법을 통해서 조합을 찾게 되는데, 아니면 빔 서치 기법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이제 상위 5개 소스 태스크를 구하는 게 빔 서치 기법이고 이제 이 밑에 써 있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더 K를 2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타겟 태스크를 학습할 때 소스 태스크를 2개씩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2개의 조합을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합을 시켰고 근데 혹시 만약에 트랜스포더 K가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빔 서치에서 상위 K개의 소스 태스크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5개의 이해하게 되면 상위 5개로 고정이 되는데 K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K개로 소스 테스트를 선택하고 이들 간의 조합만을 고려하겠습니다. 잘 가려서 안 보이긴 한데 일단 이제 모든 가능한 조합을 통해서 각각의 트랜스 어빌리티를 구했으면 이제 이걸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유사동 행렬을 구한다 했죠. 이제 그 방법이 이제 AHP라는 방법을 쓰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가정을 하나 할게요. 그래서 전체 태스크가 총 4개가 있다 하고 그 태스크는 태스크 A, B, C, D가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K를 1로 두고 이 태스크 ABCD를 타겟 태스크 C로 전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성능이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 성능이 잘 나온 것을 이제 고르게 됩니다. 또 여기서는 ABCD 모두 성능이 잘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K를 2로 설정해서 이제 두 개씩 매칭이 되도록 설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6가지의 조합이 나오게 되고 이제 유사도 행렬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유사도 행렬을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1번 조합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유사도 행렬 결과부터 보시면 저는 일단 이 0.6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0.6은 태스크 A가 태스크 C로 전이할 때 태스크 B가 전이할 때 태스크 B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 A가 태스크 B보다 C로 전이할 때 더 좋다는 의미를 뜻하겠죠. 그리고 이 0.4가 그와 반대겠죠. 태스크 B에서 태스크 C로 전이할 때 태스크 A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0.4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해서 이렇게 유사도 행렬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방금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사도 행렬을 구했으면 이제 또 클리핑을 해주게 돼요. 이제 0.00과 0.00, 0.999 사이로 클리핑을 해주게 되는데 왜 클리핑을 해주게 되냐면 이제 극단적인 값을 완화해주게 되고 저희가 좀 이따 정교하게 될 텐데 분모에 0 또는 1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WT에 대해서 이제 우선 점칭률을 구해주게 돼요. 이 점칭률을 구해주게 되면 이제 서로 각각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W0T가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W0T의 행렬 바탕으로 이제 고유 벡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을 C로 했으니까 이 세 번째 고유 벡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첫 번째 행이 제일 잘 나왔어요. 0.4로 제일 잘 나왔는데 이 0.4가 의미하는 바가 태스크 A가 다른 작업들에 비해 태스크 C로 전이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태스크를 C로만 두고 있는데 이를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야 돼요. 그래서 타겟 태스크를 A로 두고 타겟 태스크를 B로 두고 타겟 태스크를 D로 두는 경우까지 다 생각하게 돼서 이를 이렇게 네 가지의 고유 벡터가 나오게 된 거고 이를 합쳐준 게 이제 P가 됩니다. 그래서 이 P를 최종 유사도 행렬이고 이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프가 우선 아까 제가 처음에 중간에 보여주었던 인코더 디코더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이제 타겟 태스크에 대해 여러 소스 태스크를 트랜스퍼할 때 손실이고 손실값이니까 색상이 어쩔 수 없이 트랜스퍼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는 제가 방금 구했던 유사도 행렬의 트랜스퍼 성능을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유사도에 관련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색상이 진할수록 트랜스퍼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까지 저희가 모든 조합을 고려해서 트랜스퍼 어빌리티를 고려했죠. 근데 보시다시피 너무 이제 선도 많고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가 한 번 더 들어가는데 BIP를 통해서 이 목적 함수와 제약식을 설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X는 이진값이어서 0 또는 1이고 C는 트랜스퍼 이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 값들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이제 아래 제약식을 통해서 네, 관계도를 더 최적화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제 실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험 단계에서는 뭘 했냐면 이제 슈퍼비전 버젯이랑 트랜스포 오도를 값을 다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우선 하나를 예시를 들면 우선 슈퍼비전 버젯이 뭐냐면 트랜스퍼에 앞서 미리 학습해 놓을 수 있는 소스 태스크의 총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를 8로 설정하고 K를
찬스 보더를 4로 설정한 예시를 보자면 이 맨 오른쪽 그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상의 물체들의 표면들을 검출하는 이제 Surface Normal Estimation 태스크가 있는데 이 그 태스크가 이 하늘색 태스크고 이 해당 태스크가 어, 다양한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포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이미지상에서 보여진 공간에 대해 이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물체들의 표면을 검출하는 작업, 즉 Surface Normal Estimation 태스크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질적인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도에 넘어서 이제 이 일을 정량적으로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이랑 퀄리티라는 그 평가 지표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선 개인은 뭐냐면 음, 타겟 테스트 그 트랜스포 시킨 모델이랑 트랜스포를 적용 안 시킨 모델을 비교하게 되는데 우선 그 트랜스포를 안 시키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적은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퀄리티는 이제 밸리데이션이 아니라 트레이닝 셋을 가져와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둘의 데이터의 차이가 있냐. 우선 개인은 그 트랜스포 간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비교적 적은 양의 데이터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 퀄리티는 어, 학습 성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인 트레이닝 셋을 가져가기 위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트랜스퍼 오더 K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슈퍼비전 버젯이 증가할수록 개인과 퀄리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쪽을 보시면 퀄리티 값이 0.5에 거의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데이터 양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코노미 방법이 네, 대규모 트레이닝 셋을만 썼을 때랑 이제 비슷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본 논문에서 지정한 26개 태스크 이외에도 네, 새로운 태스크를 타겟으로 한 일반화 성능 검증도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성능이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테스코노미 방법을 통해 찾은 최적의 트랜스포 폴리시가 랜덤하게 정의된 트랜스포 폴리시에 비해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유의성 검증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슈퍼비전 버젯에서 테스코노미 방법을 통해 찾은 트랜스포 폴리시의 성능이 퀄리티와 개인 두 가지 지표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결론인데 본 논문에서는 복수기에 서로 다른 태스크들 간에 잠재적으로 존재한 관계들을 모델링하는 테스코노미 방법을 통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저자들은 본 테스코노미 방법을 구상할 때 몇 가지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점차적으로 완화한 것이 곧 향후 연구를 통해 추구해야 할 방향임을 역설하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도 제시를 같이 해주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테스코노미 학습은 DNN으로 이루어졌고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모델과 데이터에 대해서 스페시픽하다는 거죠.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룬 태스크가 모두 사람이 정의한 태스크로 더 많은 태스크를 다루지 못했고 이 26개 태스크에 대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스크라 봐도 될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전 태스크에만 검증을 수행하여 시각적이지 않은 분야에서도 테스코노미 기법으로 트랜스퍼 어빌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고 테스코노미를 한 번에 완성하였는데 지속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며 어떤 태스크를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논문은 주장하게 됩니다. 제가 참고한 그 블로그이고요. 이상으로 테스코노미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